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포함운송입니다.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그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가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저널리즘과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만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 걸맞게 좀 데이터 측면에서 간단하지만 시각화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일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지금 어떤 게 걸려 있고 특히나 저널리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끝으로 그런 막혀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지금 인류가 네, 죄송합니다. 온라인을 깜빡하고. 그래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실존적인 위기라고들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데이터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게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세계 기상학회와, 유엔이 같이 해서 꾸린 가장 지금 기후 상황에 대해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리지라고 하는 IPCC 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X축은 여태까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고요. 누적 온실가스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단순하게 XY 선형 그래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후 위기 문제라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 정비례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신 보고서 때는 unequivocal이라고 이건 거의 확실하다. 과학자들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고 결국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올해 지금 몸소 다 체험하셨던 것처럼 엄청 더웠다가 낙엽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엄청 무거운 눈이 내리고 나무들이 꺾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식량 생산에서도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재해 재난 가뭄 열파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한데 그게 다 지금 지구 기후 시스템이 교란되고 있고 그 모든 게 이 XY 그래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론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 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시스템을 가지고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했던 누적 보도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기후 변화라는 키워드에 대한 보도이 아니고요. 그냥 빅카인즈에 있는 모든 언론사를 그냥 단순하게 1990년 끝에서부터 가장 최근까지 월별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보시면은 한 2020년 시점부터는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하나 포인트는 중간에 보시면은 엄청 올라간 때가 있는데 저게 2009년쯤이었거든요. 최근에서야 계속 올라가는데 2009년쯤 저 때가 뭐냐면 그러지 보니까 코펜하겐 합의라고 해서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로 그러니까 기후 당사국 총회라고 얼마 전에 있었는데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고 매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비관론도 많아지고 석유 로비스트들이 합의에 엄청 많이 오고 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당시에는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직접 와가지고 내가 큰 그걸 하겠다고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그라들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권 때 녹색 선전이라던가 굉장히 많이 기후변화 얘기를 했던 시기는 합니다.
서브티브에 지금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그 보셨던 온도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 있었잖아요. 이제 그 유엔 환경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이미션 갭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가야 하는 거랑 실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매년 내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의 최신 버전인데 뭐 올해도 2023년 걸 데이터를 집계해 가지고 낸 건데 전년 대비 배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뜨거워져.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집합적으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1.3% 늘었고 이거는 전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줄었다가 그걸 다 만회하고도 굉장히 오른 거고 뭐 수치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뭐 우리 포함해서 다 한 게 한 57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그리고 보시면은 오른쪽에 저 여러 가지 빨간색, 노란색들이 상징하는 바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상 기후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한 60%, 50% 확률로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온도가 바라건대 1.5도고 최소한 2도는 돼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로들이 그럼 이거는 이제 누적은 아니고 그 해 배출량인데 앞으로 2035년까지 저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배출량이 저렇게 가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줄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 기후 비관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크게 두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두 가지의 리액션 중에 약간 배제하고자 하는 리액션은 그러니까 가정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리액션은 일단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제 기후 문제를 잡는 거 그거를 지향하고자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는 어차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배출하면서 이게 또 뭐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갑자기 바꿀 수 있겠어가 하나의 리액션이고 그 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적인 생각이다. 어차피 이게 경로다라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 해결할 것이다. 미래의 새로운 기술들을 인간은 그 인터스텔라처럼 이제 답을 찾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그렇고 두 번째는 가능성을 굉장히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배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감축을 해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2050년까지 이게 이제 제로년도 시작 연도부터 2050년 한 이제 35년, 25년 남았잖아요. 25년까지 0으로 수렴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감축해야 되냐면은 매년 10%씩 감축시켜야 되거든요. 10%를 감축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적으로는 사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2035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로를 따르려면은 2035년 10년 뒤죠. 10년 뒤까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63%를 줄여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되고 이게 전 세계 평균이 63% 감축하는 거니까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같이 뭐 3만 불 하는 나라는 더 줄여야 되겠죠. 왜냐면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보고 너희 이렇게 줄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빈곤선 밑에 있는 나라들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여유 있는 나라들이 더 줄여야 되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역사적으로 이게 비슷한 때를 찾아보면은 두 번 있었는데요. 앞에가 1980년대쯤인데 저게 2차 오일 쇼크 때고 그 뒤에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때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때 몇 퍼센트 줄였냐면은 세계 경제가 파탄 난다고 했거든요. 4.3%, 3.4% 줄었었고요. 코로나 때 모두 다 거리두기하고 공장 가동 줄이고 해서 줄였던 게 4%. 그래서 2차 오일 쇼크 때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은 이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고 이렇게 배를 잡으러 가는데 돛담배로 이렇게 석유 배 같은 거 돌릴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죠. 근데 이렇게 가자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지금 사회 분위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뭐 이제 아무리 예, 하더라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 약간 진퇴양난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 여기서 뭐 답을 말씀드릴 만한 제가 그거 있진 않고 그렇기는 한데 중요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은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순간 그냥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자 그냥 나만 힘들고 끝나는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을 해야 되겠고 그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기후 뭐 이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인과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최대한 사회 구조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게와 유사한 거는 역사상을 보면은 뭐 대공황 이후에 회복을 하려고 했던 뉴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계가 다 같이 싸우려고 했던 어마어마하게 그 사회 구조를 바꿔가지고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서 다 변화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세계대전과 비슷한 그런 시기와 비슷한 것들의 변화가 있어야 코로나 4%인데 매년 10%씩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1.5도가 되는 거잖아요. 2도가 되고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냥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는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이랑 우리 살고 있는 현재랑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그래도 중요하게 이게 생각되는 거는 그 온실가스 배출 제일 많은 게 결국은 전기 생산이거든요. 이게 다 그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석유랑 석탄 이런 거를 태워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것부터 줄이는 거는 지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그 경제적인 사고랑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전기 생산 단가랑로 봤을 때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뭐 노란색, 파란색은 풍력 생산이고요. 노란색은 태양광인데 검은색 석탄이나 회색 가스보다 그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것들이 생산 단가, 그러니까 같은 전기를 생산할 때 생산 단가가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 생각해 보면 원료가 안 드니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을 좀 전기화시키고 그 전기는 무한한 태양광과 풍력으로 한다면은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기는 한데 우린 그것조차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대략 상황은 이렇다라고 하면은 박사님 제가 50분까지였나요? 2시? 3시까지? 네. 질문까지 포함해서 셋인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좋아 뭐 이런 다이어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럼 데이터 저널리즘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요. 완 인프라라고 해서 뭐 세계 편집인 대회 이런 데서 이런 글을 낸 게 있습니다. 저널리즘은 의도치 않게 클라이밋 인액션, 그러니까 우리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에 지금 기여하고 있었는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저널리즘이 잘못하고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 뭐 저널리즘이라고 하기에는 또 대중을 포함해서 저널리즘을 위한 변명인 측면도 있긴 한데요. 첫 번째가 특히 그런데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다. 이제 제 일 때문에 기후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면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클릭률이 안 좋아서 그렇죠. 데스크가 안 받아줘서 죄송해요 이런 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뭐 동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던 것처럼 뭐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눈앞에 위기가 호랑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행동하지 않는 게 본성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기자가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럼 안 보는 기사를 계속 쓰라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뭐 캐나다나 영국도 다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뭐 연결돼서 나오는 현상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축해야 되고 사회를 바꿔야 되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 그거에 비해서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기사는 전 세계적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 2% 기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성 문가비 사태가 터지면은 기후 위기는 저기 저아뭐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이게 사람 우리 뭐 김건희 여사님이라든가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뒤로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일단 문제를 사람들이 알아야지 어떻게든 간에 뭘 해야 되겠다라고 액션이 이어질 텐데 그 알아도 액션이 안 이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알긴 알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 저널리즘이 충분한 일을 충분히 알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설사 관심이 있다 한들 이 뉴스에 노출되다 보면은 슬퍼진다는 거죠. 보고 싶지 않아지고 이런 뉴스 나는 내가 뭐 잘못하는 거 같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밝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운 감정에 이렇게 젖어들면 나의 발전에 되게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고 보면은 영국 대상 조사인데 29%가 기후 변화 뉴스를 보면은 슬퍼진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기후 변화라는 거를 그냥 떠올렸을 때 슬퍼지는 거는 14%에 불과한데 2배 이상 되는 사람이 기후 변화 뉴스를 보면은 슬프다라고 같은 조사에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더 슬프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바꾸는 게 결국은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이게 어차피 우리 모두가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다 결국 최종 책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릭 안 나오는 기사인데 그래도 각 사회 시스템이 다 일단은 생활을 밥은 벌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돈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흥미 있는 기사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기사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끝으로 보면은 슬프고 그런 거 기사에서 답은 없고 이렇게 생각되는 기사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끝난 건 아니구나. 우리 시스템이 계속 그래도 유지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보여지는 어 뉴스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봤을 때 솔루션 저널리즘 또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약간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 차원에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기자가 자신이 그냥 쓰고 싶은 거 아니면은 데스크가 발제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정치인이 좀 내 목소리를 신경 쓰겠지 하는 기사보다는 커뮤니티의 기사 목소리를 듣고 그 딱 나와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크리티컬한 데이터들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거를 보기 쉽게 이거 정말 오 대단한데 하면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던가 이런 걸 활용한 기사 끝으로 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멸종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논문이 나왔는데 지금 종이 몇 종이 지금 멸종했더라. 네. 사실 뭐 그렇기는 합니다. 현실 이런데 그럼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럼 안 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까지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가 들어가는 그런 뉴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끝으로 그런데 좀 약간 연관 터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리포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자면요.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유러피안 저널리즘 센터라는 또 유럽의 언론 진흥하는 곳에서 클라이밋 저널리즘 어워드라고 우리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처럼 매년 상을 주시는데 거기에 데이터 드리븐 리포트 올해 상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한 나이트라고 해서 전 세계 뭐 한 세계 쥐츠 도이체 짜이퉁 독일 언론사에서 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그 자료에 이제 링크를 넣어놨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시각화를 기본적으로 잘 해가지고 한 거고 말씀으로 드릴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여튼 여러 도시들의 열대야를 각 지역마다 어떻게 나타나고 왜 빈곤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가, 뭐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잘 시각화한 그런 기사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 생각해 볼 거리가 지점을 던져주는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상에서 솔루션 저널리즘 부분이고요. 그 기후 운동의 아이콘인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스웨덴 분이잖아요. 스웨덴에서 이 그레타 툰베리의 사고의 방식이 점점 바뀌어옵니다. 처음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적이 돼 있다가요. 나중에는 요즘 이제 지금 들어서는 이제 정의로운 감축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게 스웨덴의 소수민족이라고 사미족이라고 있는데, 북유럽 쪽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온실가스 감축이 지상 명제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풍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고 쫓아내거나,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 탄광마을인데 풍력 발전기를 짓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 계신 곳에 이제 철광석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논쟁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놓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길어 올려서 한번 어떤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대응을 위해서 올해 원래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 모아가지고, 이거 매년입니다. 매년 100조 정도 모아서 어려운 전환에 어려운 나라들에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1조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할지는 어, 비어 있고요. 탐사보도인데 실제 그런 모은 돈들을 어딜 갔냐 보니까 뭐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감시하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초콜릿 가게에다가 투자한, 일본이 어디에 이탈리아가 어느 어려운 나라의 초콜릿 가게에다 투자한, 아니면은 심지어 일본이 다른 나라에 온실가스 엄청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냥 석탄 발전소보다는 덜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린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 액수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100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탐사 보도,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저희 조금 자랑 겸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사하게 부산일보에서 녹색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녹색 사업에 들어가는 채권이다라고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소보다는 나가니까, 그럼 가스 발전소에 짓는 데 들어가는 채권은 이건 그린 사업이지 하면서 주는 돈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이제 저희와 같이 해서 기획 보도를 그저께 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 중에 이제 기후 피해에 대해서 의원실과 같이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데이터 정리를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이제 수도권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짙은 색일수록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인당 피해액으로 봤을 때인데, 보시면은 수도권은 전국의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곳인데 기후 피해에 있어서도 상당히 옅게 받고 있고, 강원도라든가 뭐 경남, 호남 쪽이 굉장히 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작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많은 언론인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보통 시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실까? 네, 그럼 다음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권호성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